토요일 아침 9시 박미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65세의 미숙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딸 지혜가 서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미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딸을 맞이했죠.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일찍 돌아가곤 했어요. 어머, 지혜야.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오늘 같이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작년에 받았거든요. 별다른 이상도 없었죠. 하지만 딸이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건강검진? 작년에 했는데 엄마, 나이 드시면 자주 받아야죠. 제가 예약해뒀어요. 지혜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차 안에는 사위 민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민수는 백미러로 장모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시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혜는 옆자리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미숙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건강검진인데 왜 신경과일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알아서 예약한 거니까요. 의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낀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의사는 미숙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16일이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숙은 대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그림도 그렸고 숫자도 거꾸로 읽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가 긴장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상생활에 문제 없지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멀쩡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텃밭도 가꿨어요. 어제도 친구들과 등산을 갔었습니다. 어디 하나 불편한 곳이 없었죠.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초기에는 본인이 못 느낍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잘 챙길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숙은 멍한 상태로 차에 탔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이 치매라니 믿고 싶지 않았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 괜찮은데 저희가 봐도 집 관리하시는 게 버거워 보이세요. 시골에 공기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미숙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환자는 조용한 곳에서 지내는 게 좋대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미소를 지었어요. 안쓰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딸을 키웠던 집이죠. 이 집의 구석구석을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민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차를 내오니 둘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다가가자 입을 다물었어요. 지혜가 차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 시골집 보러 같이 가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엄마, 우리 말 좀 들어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딸 내외가 떠났습니다. 미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집이 쓸쓸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치매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기억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의사는 치매라고 했을까? 왜 딸은 그렇게 빨리 시골로 보내려고 할까?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미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미숙은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다음 주면 딸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혜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2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밥은 드셨고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조급함으로. 지혜는 뭔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혜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왔죠. 엄마, 짐 쌀 거예요. 시골집 오늘 가요. 벌써?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치매는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요. 지혜는 미숙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아끼는 옷도 남편의 유품도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혜야, 그건 아빠가 입던. 필요 없는 건 버려야죠. 시골집은 좁아요.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손놀림이 거칠었어요.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았죠. 1시간 만에 짐을 다 쌌습니다. 민수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죠.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빨리요. 늦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미숙은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한적해지더니 산길로 들어섰어요.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이 몇 채 보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폐가 같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죠.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시멘트 벽에 녹슨 철문이 달린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미숙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쉴 곳이에요. 조용하고 공기 좋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부엌 개수대에는 녹물이 고여 있었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청소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청소용품 사다 놓을게요. 민수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하나의 짐을 내려놓았어요.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옷장만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미숙은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지혜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가방에서 라면 몇 개와 생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때 장 받아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우리도 바쁘잖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요. 민수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해요. 밤에 운전하면 위험해요. 벌써? 오늘은 여기서 같이. 안 돼요. 우리 내일 약속 있어요. 지혜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미숙이 따라 나갔어요. 마당에서 딸을 붙잡았죠. 지혜야, 엄마 진짜 치매 아니야. 멀쩡하다고. 엄마, 치매 환자는 본인이 치매인 줄 몰라요.
아니야. 엄마는 정상이야. 제발 믿어줘. 지혜가 미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만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민수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혜가 차에 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미숙을 봤습니다. 전화는 안 되니까 급한 일 있으면 마을 이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전화가 안 돼? 네. 여기 산골이라 전화 잘 안 터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차를 따라 달렸어요. 하지만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먼지만 폴폴 날렸죠.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흙바닥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눌렀어요. 불이 깜빡거리다 꺼졌습니다. 전구가 나간 건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있었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지혜 말이 맞았습니다. 전화가 안 터졌죠. 부엌으로 가서 수도를 틀었습니다. 녹물이 나왔어요.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었습니다.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셨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이불을 펼쳤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이불에 누웠지만 추웠어요. 찢어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거든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이 자신을 이런 곳에 버렸다는 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온 걸까? 미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하지만 차는 집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다른 차였어요. 미숙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와 민수의 목소리였죠. 차 안에서 나누던 대화가 들렸던 겁니다. 미숙은 그때 창문을 닫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창문이 열린 채였어요. 그때 들렸던 대화요. 진단서 확실해? 응. 그 의사한테 200만 원 줬으니까 확실해. 청년 의견인 신청은? 다음 주에 진단서 있으니까 통과될 거야. 재개발 보상금은? 8억. 우리 빚 다 갚고 새 아파트 살 수 있어. 장모님이 알면? 모를 거야. 여기 전화도 안 되잖아. 한 달만 있으면 끝나. 미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치매 진단서도 거짓이었고 여기 가두는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죠. 재개발 보상금 8억. 자신의 집이 재개발 구역이었던 겁니다. 그걸 딸이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미숙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껴졌죠.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나갈 수는 있을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미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들 수 없었죠.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온몸이 굳어 있었죠.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3개와 생수 2병이 전부였어요.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어요. 가스가 나오지 않았죠.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가스통 자체가 없었어요. 지혜가 챙겨주지 않은 겁니다. 라면을 뜯었습니다. 날 것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삭바삭 씹으며 생수를 마셨죠. 목이 메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창밖을 보니 안개가 조금 걷히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이 몇 채 있었지만 연기 나는 곳은 없었죠.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마당을 나서 길로 나왔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걸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신발이 낡아서 돌부리가 느껴졌죠. 2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8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기요. 여기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없어요. 여긴 공중전화도 없고 그럼 이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사나요? 없어요. 다들 떠났죠. 이제 나랑 저기 김씨 할아버지만 남았어.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다니요. 혹시 보건소는 어디 있나요? 보건소. 여기서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해요. 차 없으면 못 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막막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찼습니다. 나이를 실감했죠. 멀리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보건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간호사 한 명이 있었죠. 어머,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걸어오신 거예요? 간호사가 놀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미숙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물 좀 주세요. 간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미숙은 벌컥벌컥 마셨어요.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죠. 저 도와주세요. 제 딸이 저를 여기 버렸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가짜 치매 진단, 시골집에 버려진 것, 딸의 계획까지요. 간호사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전화 좀 빌려주세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위조된 거예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딸의 대화를 들었다고 해봤자 녹음도 없었죠. 일단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세요. 그게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간호사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친구가 변호사예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요?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일단 우리 집에서 쉬세요. 간호사의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48세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희는 미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영희가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딸보다 따뜻했어요. 미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했어요. 변호사 친구와 통화하는 거였죠. 한참을 설명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서울이긴 한데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남일 같지 않아요. 그날 밤 미숙은 영희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푹신한 이불이었어요. 따뜻했죠.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딸을 고발해야 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 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지혜는 착한 아이였는데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재개발 보상금 8억이라는 돈 때문에 딸이 변한 걸까요?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충전기를 빌려줬거든요. 지혜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계시죠?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라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는 올 생각이 없었어요. 미숙이 그 집에서 죽기를 바라는 거였죠. 미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어요. 딸의 계획대로 될 순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죠. 영희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수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상담실로 안내했죠. 미숙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시골집에 버려진 것, 딸이 한 대화까지요. 수지는 심각한 얼굴로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일단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게 증명되나요? 네. 그게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딸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신청했다면요?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가 있으면요. 미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집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인지, 명의가 누구인지요. 제 명의예요. 남편한테 물려받은 집이거든요. 그럼 괜찮습니다. 딸분이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미숙은 안도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였죠. 수진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딸보다 더 따뜻하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영희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끝까지 해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딸과 싸워야 했습니다.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딸에게 당하기만 할 순 없었죠. 싸워서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미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을 주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영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가족보다 편안했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예약 날이었어요. 영희가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신경과였죠. 이번에는 다른 병원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번에도 치매라고 나오면 어떡하죠? 영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모님은 정상이잖아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60대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숫자를 거꾸로 읽고 단어도 외웠습니다. MRI 촬영도 했죠. 3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죠.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치매 소견 전혀 보이지 않아요. 미숙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희가 안아주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딸의 거짓을 밝힐 증거였죠. 병원을 나왔습니다. 미숙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제 딸이 뭘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법원에 확인해봤는데 딸분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예요. 언제요? 2주 전이요. 근데 아직 심리 날짜는 안 잡혔어요. 우리가 이의 신청하면 막을 수 있어요. 제발 막아주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집 문제도 확인했는데 재개발 구역 맞아요. 보상금이 8억 2천입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명의가 어르신이니까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경찰 신고를 해야 해요. 진단서 위조, 사기 혐의로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 신고. 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꼭 신고해야 할까요? 안 하시면 딸분이 또 시도할 거예요. 법적으로 막아야 해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썼습니다. 진단서 위조, 재산 편취 목적의 감금, 유기까지요. 담당 형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40대 남자 형사였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따님 연락처 아세요? 네. 여기 있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형사가 메모했어요.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미숙은 힘이 빠졌어요. 영희가 부축했죠. 이모님,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정당한 일이에요. 이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어 영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죠. 엄마, 어디 계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왜? 집에 안 계시던데요. 어디 가신 거예요?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어디로 나오셨어요? 너는 몰라도 돼. 엄마,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어디 계신지 말씀하세요. 나는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더 길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어. 정상이래. 치매 아니래. 지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치매라고. 위조한 거 알아. 의사한테 돈 준 거 다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희가 문을 열었죠. 경찰이었습니다. 박미숙 씨 계십니까? 미숙이 나갔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따님이 신고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인데 보호자 없이 돌아다닌다고요. 미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되레 신고를 한 거예요. 저는 치매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읽었어요. 표정이 변했죠. 정상이시네요. 그럼 따님이 거짓 신고를 한 건가요? 네. 제가 어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가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모님, 이제 딸분이 본격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알아. 각오는 했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물러설 순 없어.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가 거짓말한 거 맞아요? 할머니 치매 아니시죠?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만은 자신을 믿어주는 거였어요. 응. 할머니 멀쩡해. 다행이에요. 저 엄마한테 혼났어요. 할머니 편 든다고.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미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위로해 주었어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믿어주고 영희가 도와주고 변호사가 함께하니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더 따뜻한 가족이었죠.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딸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한 심리였죠.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법정에 가셔야 해요.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네.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미숙은 긴장됐습니다.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딸의 계획을 막아야 했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영희와 함께 법원으로 갔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법정 앞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이 미숙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저쪽에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어요.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정에서 딸과 마주 앉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 판사였어요.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지혜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숙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혼자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딸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제출했어요. 치매 소견이 전혀 없다는 진단서였죠. 피신청인은 정상입니다. 이전 진단서는 위조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판사가 진단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신청인 측, 이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어디입니까? 지혜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해당 병원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심리를 연기하겠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치매예요. 이 진단서가 이상한 거예요. 판사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신청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법정 모독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지혜는 뿌리쳤죠. 심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오해예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오해. 네가 날 섬에 버린 게 오해니? 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요. 빚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그 집에서 죽기를 바란 거 아니야?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미숙은 돌아섰습니다. 영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뒤에서 지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엄마! 하지만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와 민수를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확인했는데 의사가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미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희가 부축했어요. 진짜였던 거예요. 딸이 정말 자신을 속인 거였죠. 딸분과 사위분은 사기, 유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숙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영희가 옆에서 등을 쓸어주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경찰서 갔다 왔어요. 알아. 할머니, 저 어떡해요? 엄마가 감옥 가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겠죠. 할머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미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녀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서연아, 할머니도 힘들어. 시간이 필요해. 할머니, 통화를 끝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창을 때렸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모님, 집 재개발 관련해서 확인한 게 있어요. 뭔데요? 조합에서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보냈는데 딸분 앞으로도 발송됐더라고요. 왜요? 제 집인데. 딸분이 조합에 연락해서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했대요. 미숙은 경악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합에 정정 요청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그리고 계좌도 새로 만드세요. 딸분이 모르는 계좌로요. 알겠어요. 수진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통장이었죠. 8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이모님, 돈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실버타운 알아봐야지. 이제 혼자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이 알아볼게요. 영희야, 너무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별 말씀을요. 저도 이모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30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날짜 아래 적었죠. 딸은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영희가 있고 수진이 있고 서연이 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당당하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을 비췄죠.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라고. 힘든 싸움이지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지혜와 민수를 기소했어요. 사기, 유기, 진단서 위조 혐의였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숙은 매일 불안했습니다. 재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민수였습니다. 장모님, 저 민수입니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숙은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절박했거든요. 왜? 지혜가 많이 아파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딸이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요. 저희 잘못이죠. 하지만 장모님, 지혜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만나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미숙은 말했습니다. 좋아. 만나자.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가 먼저 와 있었어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미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죠. 할 말해. 지혜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들었어. 엄마, 저 정말 미쳤었어요. 돈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요. 미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예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그래서? 엄마, 고소 취하해주세요. 제발. 역시 그것 때문이었군요. 안 돼. 제가 감옥 가면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넌 내가 죽기를 바랬잖아. 그런 네가 무슨 엄마야? 넌 내 딸 아니야, 이제.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지혜가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뿌리쳤죠.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엄마한테 손 안 댈게요. 그러니까, 제발. 늦었어, 이미.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영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쓰러졌어요. 뭐, 구급차 불렀어요. 지금 병원 가요. 미숙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영희를 깨워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이었죠. 서연이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달려가 안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 저기 응급실 안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30대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 엄마입니다. 환자분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위세척했고 지금은 안정됐어요. 미숙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희가 부축했어요. 유서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은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딸이 있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딸이요.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미숙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숙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지혜의 손을 바라봤어요.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지혜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유서를 건넸어요. 엄마가 이거 남겼어요. 미숙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지혜의 글씨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어요. 그 죄책감에 살 수가 없어요. 서연아, 내가 미안해. 할머니 곁에서 잘 살아줘.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였어. 미숙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어요. 서연이가 울며 안았죠.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또 죽으려고 할 거예요. 미숙은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영희가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아니에요. 이모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딸이었어요. 그 딸이 죽으려 했던 거였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지혜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미숙은 병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왔습니다. 미숙과 상담을 했어요. 환자분이 심한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재판받기 어렵습니다. 정신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이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하늘을 물들였죠. 딸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게 미숙의 진심이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깼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영희가 손을 잡아줬어요. 미숙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누워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미숙을 봤죠. 엄마, 지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미숙은 침대 옆에 섰어요. 죽으면 안 돼. 서연이 있잖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용서하고 싶었지만 아직 할 수 없었죠. 시간이 필요해. 일단 치료부터 받아. 그리고 생각하자. 미숙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미숙은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어요. 미숙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이모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모르겠어. 들어갈 용기가 안 나. 마음 정리는 하셨어요? 아직 모르겠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모님, 검사 측에서 선처를 요청했어요. 선처요? 네. 따님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요. 집행유예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미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정은 이모님이 하셔야 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벌을 받게 해야 할까? 새벽 3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정신과 병동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 앞에 모여 있었죠.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죽을 거야! 엄마가 날 용서 안 해! 나 죽을 거라고! 미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침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지혜야. 지혜가 돌아봤습니다. 미숙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다들 나가주세요. 간호사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희도 문 밖에서 기다렸죠. 미숙과 지혜만 남았습니다. 미숙은 지혜 앞에 섰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나. 나 용서 못 해주는 거지?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너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맞아. 넌 엄마를 그 외딴 곳에 버렸어. 굶어 죽으라고.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재개발 보상금 8억.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 엄마, 우리도 살아야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여? 그게 해결책이야?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 지혜는 그 느꼈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엄마한테 그랬어? 지혜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예전부터 엄마가 부담스러웠어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손주 보고 싶다고,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짜증났어요. 명절 때 가면 이것저것 챙겨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받아야 할 것 같고.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보다 민수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시댁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엄마가 짐이었구나. 미안해요, 엄마. 그래.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어. 그래서 버린 거지.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지혜야, 엄마도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평생 못할 거야. 지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죽는 건 원치 않아. 그래서 고민했어. 미숙은 돌아섰습니다. 지혜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는 네가 벌을 받길 원해. 하지만 감옥까지는 아니야. 넌 서연이 엄마니까. 변호사한테 말할게. 집행유예로 끝내라고.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엄마?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만나지도 마.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서연이는 가끔 만날게. 하지만 너는 안 돼. 엄마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네 자유, 감옥에 안 가는 거. 그 대신 엄마 인생에서 사라져. 제발. 이게 싫으면 끝까지 재판해. 엄마는 상관없어. 지혜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답해. 그때까지 생각해. 미숙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응. 문 밖에서 다 들렸어. 내가 너무 매정한가?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이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해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 당연하죠. 딸인데.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엄마. 인생에서 사라질게요. 서연이 잘 부탁해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게요. 미안해요.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합의 진행하세요. 집행유예로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법정에 갔어요. 지혜와 민수가 피고석에 섰습니다. 지혜는 미숙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어 미숙을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야. 나를 위해서.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돈으로 괜찮은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영희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모님, 여기 좋네요. 그치? 마음에 들어.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하기로 했어요. 미숙은 새로운 시작이 설레었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산 집이었어요. 추억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짐을 싸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지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었죠. 미숙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앨범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했죠. 앨범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연에게 주기로 했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하니까요. 이사 날이 됐습니다. 영희가 도와주어 왔어요.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죠. 거실과 방, 부엌,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딸을 키웠던 집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평생을 산 집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어요. 방문을 열었죠. 햇살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이모님, 여기서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을 놓고
침대를 정리했어요. 30년 일기장도 꺼내 책장에 놓았습니다. 새 일기장도 샀어요. 오늘부터 새로 쓸 거였죠. 저녁 6시였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밝은 얼굴이었죠. 한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저는 정순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다른 분들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사연이 있었어요. 자식과 떨어져 사는 분, 배우자를, 여인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온 분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었죠. 점심 먹고 나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는 게 좋았어요.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 생각은 가끔 났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일상이 채워줬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로비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서연이었죠. 할머니, 서연아, 미숙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서연이가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둘은 카페로 갔습니다. 케이크를 시켜서 함께 먹었어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응, 아주 좋아.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럼 할머니 친구 많아.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용서 못하는 거죠? 미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서연아,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엄마가 한 일은 너무 컸어.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 알아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감옥에 안 보냈어. 그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숙이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너는 죄가 없어. 할머니랑 자주 만나자. 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서연이가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완전히 실버타운에 정착했어요. 영희도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미숙은 지금 행복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새로 산 일기장이었죠. 오늘은 순희 씨랑 산책했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서연이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다. 기대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딸에게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영희, 수진, 순희,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일기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자식에게만 희생할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당당하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죠. 미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웠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미숙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딸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순이와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미숙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자식만을 위해 살 필요 없다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잘못이 아니니까요.